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40대 홀로 싱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돌싱은 아니고요. 한번 결혼을 할 뻔했었다가 파혼을 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혼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40대 여자 혼자 사는 거. 다른 사람들은 어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제 삶에 아주 만족하면서 그리고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물론 미련을 못 버리신 부모님은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언제 결혼하는 것이냐, 아직도 늦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하시지만서도요. 얼마 전에 엄마가 제 집에 잠깐 들르셨는데 저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는 겁니다. 아직 그 일이 마음에 있는 거냐고요. 5년도 더 넘은 일인데 만일 그 일이 상처가 된다면 한번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어떠하겠냐고. 뭐든 과장해서 생각하는 엄마는 제가 걱정이 되었나 봐요. 아직도 그 일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요. 딸, 혹시 그때 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거 너 잘못 아니잖아. 그리고 이혼도 아니고 파혼이었는데 혹시 사람들이 수군거리니? 그래서 남자도 못 만나고 결혼도 안 하는 거야? 언제까지 혼자 있을 생각인데 아빠가 너를 앉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아휴 걱정이 너무 많아. 결혼 시기를 너무 놓쳐버렸다고. 엄마, 또 왜 그래? 나는 지금 내 생활이 좋다니까? 그리고 내 나이가 이제 40이요. 반백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무슨 결혼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엄마, 아빠야말로 지겹지 않아? 그리고 상처? 나는 잊은 지 오래야. 그리고 그걸 내가 왜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 없고 눈에 차는 사람 없어서 내가 안 만나는 거야. 못 만나는 게 아니라. 엄마는 그럼 저를 붙잡고 결혼을 하면 이런 게 좋고 또 저런 게 좋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엄마 입장에선 엄마의 결혼 생활 아주 만족해 하실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일찍 결혼을 하셨고 그리고 저를 낳으셨습니다. 지금 연세에도 두 분의 손을 꼭 잡고 다니시는 분들이시고 그리고 제가 좀 감동을 한 부분이었는데 어느 날 엄마 아빠와 함께 집 앞 공원에 산책을 하러 갔었는데 계단을 내려가는 도중 아빠가 엄마한테 계속 그러는 겁니다. 조심해요, 조심해요. 넘어지지 말라고 조심하라는 거였어요. 약간의 턱이 있으니까 혹시나 엄마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질까 싶어 아빠는 계속해서 조심해요. 아이쿠 조심해요. 오이자 라는 추임새를 넣어주시더라고요. 아빠의 눈엔 아직도 엄마는 그 옛날 저를 낳기 전 아리따운 소녀로만 보이는 것 같았어요. 서로를 사랑하시는 분들이었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 그런 것이 부부이고 결혼 생활일 테니 그런 결혼 생활하고 있는 엄마는 제게 좋은 남자 만나 너도 이런 행복을 좀 누려봤으면 한다 라는 마음이겠죠. 그런데 다들 아시지 않나요? 엄마는 같은 여자로서 제가 봤을 때도 네,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저 연세에 아직도 저렇게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산다고? 엄마가 운이 좋은 거지.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내 남편도 저리하고 나도 저런 사랑받고 있는 분들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엄마는 자기가 그리 살고 있으니 결혼이란 것에 로망이 있으신 듯 했고 자신의 딸도 당연히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 것이라 자신을 하시는 거였죠. 반백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딸인데도 말이죠. 저는 이번 생엔 결혼은 포기했습니다. 부모님 걱정하는 마음도 알고 뭘 염려하는 건지도 알지만 감정 낭비를 좀 크게 한 저로서는 다시는 그런 소용돌이에 제 몸을 맡기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럼 5년 전 제가 결혼을 포기한 그 일을 좀 말씀드릴게요. 한 남자를 사랑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확실하게 보여주신 저희 부모님을 보고 자란 터라 저도 그땐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 저희 부모님처럼 사는 건 줄 알았으니까요. 남자와는 3년 정도 연애를 했고, 그리고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딸이 결혼한다 하니 있는 것 없는 것 다 퍼주면서 딸의 미래를 위해 저희 부모님은 투자를 해주시죠. 남자는 한마디로 몸만 오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남자의 집안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는데 그거 아신 저희 부모님이 최대한의 배려를 해주신 거였었죠. 그렇다고 부모님 뜯어먹은 나쁜 딸은 절대로 아닙니다. 부모님의 투자만큼 제 돈 또한 그곳에 들어갔고, 그리고 저는 일 시작하면서부터 효녀 노릇을 하는 그런 딸이긴 했었거든요. 우리 자기가 정말 부모님께 잘하긴 했나 보다. 나는 결혼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몰랐었거든. 진짜 나 몸만 들어가면 되는 거네. 아,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건가? 내 돈도 들어갔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좀 무리를 하시긴 했지만, 자기야, 나 외동딸이야. 이 정도는 받아도 된다고. 장모님, 장인 어른께 정말 잘해야겠다. 나 사실 알아. 우리 집안 사정 고려해서 이렇게 해주신 거. 어제 장인어른께 전화를 받았었어. 아, 나 완전 감동했었다. 어? 아빠가? 아빠가 자기한테 전화를 했었다고? 아니, 왜? 뭘 하셨는데? 결혼 준비하는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리고 여자 쪽에서 다 해준다고 해서 기죽을 것도 없다고.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니 그리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리고, 아, 여윳돈이 있으면 어머니 드려도 된다고 그리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아, 나 완전 감동받았었어. 진짜 이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싶더라고. 아빠의 저 말이 무엇이었냐면, 저희가 결혼 준비를 막 시작하려고 했을 때, 남자의 집안에 조금 문제가 생겼었어요. 가족 간의 불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남자에겐 형이 한 분 계십니다. 그 형에게 문제가 생겨서 돈이 좀 필요했었는데, 결혼 준비하는 남자에게 돈을 좀 융통해 달라 한 듯 합니다. 그 일로 남자와 형은 결혼 준비 과정 중에 거의 절연 상태까지 갔었는데 아들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기니 당연히 남자의 어머니는 그 가운데에서 얼마나 황망했겠어요. 그 어머니 저를 찾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고 돈을 못 해주는 상황은 이해가 가지만 절연까지는 아닌 듯하니 남자를 좀 설득해달라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날 비가 억수같이 많이 쏟아졌었는데 우산이 자기 역할을 못했는지 비에 다 젖으신 채 제 앞에서 그리 사정을 하시는데 너무 안쓰러웠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이런 일이 터진 게 화가 날 법도 한데 남자 어머니가 너무 사정사정을 하시니 그 화도 그냥 내려가더라고요. 남편 일찍 죽고 사는 게 넉넉하지 않아서 애들 고생만 시켰었는데 그래도 애들이 사이가 좋았었는데 내가 정말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큰아들도 이해되고 둘째 아들도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이렇게 연을 끊을 순 없는 거잖아. 네가 가운데서 둘째 아들에게 말 좀 잘 해주렴. 결혼 앞두고 이런 일 생겨서 너무 미안한데 그래도 우리 가족 되는 사람이니 봉합하는 데 노력을 좀 해주렴. 큰 녀석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건데 지 동생이니까 부탁을 좀 한 건데 아휴 처갓집이랑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것도 힘든데 겨우겨우 모은 돈까지 빌려달라 하니 애가 좀 화가 많이 난 듯해. 미안해. 이런 부탁해서. 그래도 형제간 우애를 끊을 순 없는 노릇이잖아. 그래서 저희 집에서 다 마련을 한 것이고 남자는 몸만 들어오게끔 투자를 해주신 거였습니다. 아빠가 남자에게 한 그 말, 어머니께 돈을 드려도 된다라는 말도 형에게 빌려줘도 된다라는 말이었고요. 저렇게 어느 정도 봉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고, 그리고 결혼 2달 전에 가족 여행을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젠 확실하게 형과 화해를 했나 보다 싶었고, 그리고 저도 부모님과 여행을 계획하고 있던 터라 잘 생각했다 칭찬을 해 주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긴 했었습니다. 제가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너무 사람을 믿었던 거였죠. 여행을 간다던 남자는 가족 여행이긴 한데 어머니를 빼고 남자와 남자의 형만 가겠다고 하더군요. 형이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지인들과 필리핀으로 골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자기도 거기에 끼어서 형과 추억을 좀 쌓고 싶다고요. 형이 가서 대접을 해야 하는 자리인 듯한데 나도 그냥 꼽사리로 거기 끼어서 다녀오려고. 어머니는 형이랑 나랑 사이 좋으면 그만이니까 우리 둘만 가라고 하시네. 그리고 지인들이 다 남성이니까 어머니가 끼기도 좀 뭐하고 나 다녀와도 되나? 그런데 자기는 골프 못 치잖아.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은 정말 미친 듯이 골프만 친다고 하던데 어디 돌아다니지도 않고. 아니야, 형은 나 구경 좀 시켜주겠지. 그리고 우리 형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하더라고. 원래는 자기도 같이 갔으면 했었는데 자기는 이미 부모님하고 여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그 여자분도 함께 간다고 하더라고. 소개해주고 싶대. 그래서 따라가는 거야. 형 지인들과의 골프 여행이고 게다가 연애 중인 여자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까지 했다 하니 완벽하게 사이가 좋아졌구나 싶었고 잘 다녀오라고 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남자가 제게 보낸 사진에서 불거지게 됩니다. 아마 아무 생각이 없이 찍었겠죠. 호텔방에서 지금 쉬고 있다라는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처음에 눈치를 못 챘었었는데 제가 그렇게 시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촉도 완전 똥촉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누워서 자신의 모습을 찍었는데 바로 뒤에 창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창문에 이상한 실루엣이 보이는 겁니다. 처음엔 귀신이 찍혔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수건을 반 걸친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이거 사진 판도까지 의뢰를 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판독 결과 남자가 사진을 찍고 있을 때 한 여자가 수건을 걸친 채 남자의 앞에 서 있었고 그 모습이 창문에 비춰져 찍힌 것이다 라는 결과지를 받게 되죠. 희미하게 찍힌 것이기 때문에 남자는 아무 의심 없이 제게 그 사진을 보낸 것이었을 테고 마침 제 눈에 그게 띈 것인데 저는 남자가 돌아올 때까지 함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 정리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가서 여자를 만난 거네. 원나잇을 했든 뭐든 간에 결혼할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짜릿한 휴가를 마친 남자는 돌아왔고 오자마자 제게 줄 선물이 있다며 저를 찾아왔더군요. 좀 그을린 듯했고 유난히 얼굴이 밝아 보였습니다. 앞으로 자기한테 일어날 일은 생각도 못한 채 마냥 즐거워하더라고요. 보고 싶었다고? 이렇게 장기간 여행 가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앞으로는 절대로 저 없이 여행을 가지 않겠다고 심심해서 죽는 줄 알았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사진을 내밀었고 사진 판독 결과지도 함께 내밀었습니다. 남자는 그걸 보더니 사색이 되는 거예요. 아무 말을 못하는 남자에게 그랬죠. 즐거웠던 것 같은데? 형이랑 즐거운 게 아니라 이 밤만 수건 걸친 여자랑 원나잇이든 뭐든 그런 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네가 말을 좀 해줄래? 내가 어떻게 할까? 남자는 그냥 아무 말을 못했고 그을린 얼굴이 더 까맣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변명을 할 수가 없었겠죠. 완전히 빼박이었으니까. 결혼은 없던 걸로 하고 위자료 청구할 테니 그런 줄 알라고 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여행을 가서 다른 여자와 놀아났다? 당연히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이고 저는 당당하게 그 돈 챙길 자격이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더 어이없는 일이 또 일어납니다. 저는 한 여자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원나잇이 아니라 10년을 만난 여자였더군요. 이별 여행을 간 것이었고 남자를 사랑하지만 자기는 놓아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남자랑 3년을 만났으니 저와 만나는 기간 동안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이었고 아니네요. 그 여자를 만나는 동안 저를 만나준 것이었네요.
정말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주는 것이라고 했고, 이번 이별 여행을 하면서 자기는 완벽하게 남자를 놓아줬으니 저보고 남자와 결혼을 해도 된다는 말이었어요. 아니, 이런 뭐 개 같은 경우를 다 봤나? 그리고 제게 전해줄 것이 있다면 한번 만나볼 수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싫다고 했죠. 내가 왜 당신을 만나야 하냐 하니 직접 전해줘야 한답니다. 아니, 미안해요. 지금 심정 어떨지 너무 이해돼요. 그런데 나는 이제 그 남자와 헤어졌어요. 내가 깔끔하게 포기를 했다고요. 당신을 더 사랑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가 포기를 한 것이라고요. 이별 여행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앞으로 당신과 영원히 살 사람인데? 이보세요. 내가 지금 이런 말을 왜 듣고 있어야 하는 거죠? 아니, 뭐야, 이 사람들?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건데? 어머니가, 그 사람 어머니가 제게 홍삼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뜯고 보니 제게 보내신 게 아니라 그쪽한테 보내신 거였어요. 주소를 헷갈리신 듯 한데, 사실 어머니가 때 되면 제게 김치도 보내주시곤 했거든요. 글을 모르시는 분이라 다른 분께 써달라고 부탁을 하신 듯 한데, 저한테는 이걸 잘못 보내셨네요. 이건 당신 거예요. 전해줘야 할 것 같아서. 그래도 어르신의 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제가 저런 일을 당했는데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파혼 위자료 청구하려는 사람한테 다시 한번 기름을 부은 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미안하다, 어쩐다 하기는 하는데, 이 여자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파혼 위자료 청구 요건의 남자는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그럼 상간자의 경우엔 어떠하냐? 잘 사귀는 사이에 내가 끼어든 거다 생각하고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는 이 여자의 행태가 너무 괘씸해서 이 여자에게도 파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파혼을 했고 양쪽에서 위자료를 받아 챙겼는데 그런데 그 사정사정하는 남자의 어머니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되죠. 큰 아들과 사이 틀어졌으니 봉합 좀 해달라고 사정사정 하던 남자의 어머니, 이번에 조금만 봐달라고 제게 사정을 하더라고요. 나는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었나 봐.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조금만 봐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홍삼은 잘 받았니? 내가 그거 손수 사서 몇 날 며칠 직접 한 거야. 먹어는 봤니? 아, 홍삼이요. 구경도 못했어요. 그런데 연락은 받았어요. 잘 도착했다고. 누구한테? 그 10년 여자한테요. 그쪽으로 보내셨던데요. 오늘도 사정을 하셔서 봉합을 좀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기요. 아들 잘못 키우셨네. 나는 아들 용서할 생각 없어요. 그러니 받을 건 받고 피해 끼칠 건 좀 끼치고 그렇게 결론 지을게요. 그렇게 봉합을 짓는 걸로 하죠. 결혼식 2달 남기고 저는 파혼을 했고 그리고 남자는 사내 메신저를 통해 각종 비난을 받다가 결국 사직을 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소문을 낸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소문은 소리 소문 없이 퍼져나가는 셈이죠. 사직을 한 날, 그러니 정확하게는 회사에서 잘린 날, 남자는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냐고, 돈도 다 받지 않았냐고. 결국 나는 너를 선택한 거였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 이렇게 회사도 잘리니 너 속 편하냐? 얼마나 잘 살지 두고 보자. 어? 두고 보겠어. 속 편해. 그리고 그 나이에 회사 잘린 너보다는 잘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너 그거 알아? 소문이란 게 말이야. 엄청 무서운 거다. 사람을 잡을 정도로. 너의 그 소문이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길 빌게. 나 또한 그렇겠지만 어디서 그런 씹새끼들이 하는 짓을. 회사 잘린 거 알려줘서 고마워. 내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내 복수를 해준 것 같아서 고맙네. 그럼 잘 살아봐. 그 10년 사귀던 여자랑. 그리고 5년이 흐른 지금 저는 제 삶에 만족하며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자의 소식은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 알아야 하는 이유도 없으니까요. 다만 서로 잘 살아봐라, 잘 사는지 두고 보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 잘 살고 있으니 제가 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처 맞는 것 같긴 해요. 사실 잊을 수가 없긴 하거든요. 너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할 생각도 없고 남자를 만날 마음도 없고 무엇보다 결혼이라는 것을 떠올리며 그 거지 같았던 때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가 할 일은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 한번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결혼 안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불효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런 일을 당했는데 또다시 남자를 만난다? 아, 남자라면 저는 이제 지긋지긋한데요. 제가 믿을 수 있는 남자는 세상에 오직 한 명, 우리 아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하면서 의도치 않게 시댁과 절연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정은 제가 아닌 바로 남편의 몫이었죠. 남편에겐 위로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평범한 가정의 형제 같았죠. 하지만 제가 처음 남편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결심했을 때부터 남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다름 아닌 그 형의 존재였습니다. 제가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그 집안의 공기는 묘했습니다. 겉으론 평온했지만 뭔가 말 못할 긴장감이 집안을 감싸고 있었어요. 제가 직접 본 형은 말 한마디, 시선 한 번에도 묘한 권위가 묻어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 만큼 당연히 형의 말에 어느 정도 존중을 표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존중이 아니라 거의 억압에 가까웠습니다. 형이란 사람은 집안의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었고 시어머니마저도 첫째 아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죠. 남편의 형은 처음부터 저희 관계에 거대한 벽처럼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그 사람의 존재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죠. 왜 형이 그토록 남편의 연애와 결혼에 방해를 했는지 그 이유는 곧 드러났습니다. 형이라는 사람은 과거에 결혼을 할 뻔했다가 파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남편 입을 통해 그리고 시어머니를 통해 조각조각 전해 들었는데 들을수록 놀라움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이야기였습니다. 그 결혼은 거의 이루어질 뻔했습니다. 날짜도 잡았고 친척들에게 인사도 했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장 문턱까지 갔다가 그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형이 사랑했던 사람이 완전한 사기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은 그 사람에게 사기 연애를 당했답니다. 돈을 뜯긴 수준이 아니라 마음과 생활 그리고 삶의 기반까지 송두리째 뒤흔드는 배신이었죠. 그때 형의 얼굴엔 늘 기대와 설렘이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새 집에 두 사람이 함께 쓸 그릇을 사러 다니고 결혼식에 초대할 명단을 만들면서 행복한 상상을 쏟아내던 시기였죠. 그런데 결혼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그 여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답니다. 연락도 되지 않았고 집도 비어 있었고 SNS 계정, 전화번호 모든 게 송두리째 끊겨 있었다고 하죠. 처음엔 잠시 화가 나서 연락을 끊은 건가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형의 돈을 통째로 가져간 뒤 완전히 사라졌던 겁니다. 형이 잃은 돈만 2억 원. 더 큰 문제는 여자가 돈을 가져가면서
형만 털고 간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그 여자를 며느리나 다름없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결혼 준비를 함께 하던 사람이었고 가족처럼 믿었기에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 아무 의심 없이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그 돈이 무려 3억 원.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어차피 곧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뭐 어쩌랴. 하지만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나버린 거죠. 나중에서야 경찰을 통해 모든 진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처음부터 결혼할 의도가 없었던 사람. 결혼 준비를 핑계 삼아 돈을 빼돌리는 전형적인 사기꾼이었습니다. 형은 그 일로 크게 무너졌다고 했어요. 그 배신은 단순한 실연이 아니었고 인간에 대한 신뢰 자체를 끊어버린 사건이었겠죠. 그리고 그 이후로 형은 변했다고 했습니다. 남동생이 연애를 한다고 하면, 남동생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그저 걱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광적으로 방해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건 마치 자신이 두 번째로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또다시 배신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연결된 강박의 대상이었죠. 고소를 했지만 그 여자는 감옥행을 택했고 결국 돈도 사랑도 믿음도 잃어버린 채 형이란 사람은 오랫동안 방황을 했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너무 아팠겠죠. 속상했겠죠. 그런데 그런 아픔 때문이었는지 저란 사람이 처음 인사를 간다고 했을 때 형이란 사람은 말리고 들었던 거였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엔 절대로 여자를 들이지 않겠다고. 만일 저를 드리고 싶으면 모든 개인정보에 관한 것들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그래서 다 떼어줬습니다. 출신, 학교 직장, 그리고 제 등본, 초본 다. 그런데도 동생이 자신보다 먼저 결혼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는지 형도 그리고 시어머니 될 분도 자꾸 약속을 미루는 거예요. 저 사정을 알고는 좀 기다렸었는데 결국엔 인사를 드리긴 했습니다. 아주 날카로웠고 다들 저를 취조하는 것만 같았죠. 그래도 저는 이해를 했기에 그리고 제겐 이제는 아주버니가 되는 거잖아요. 식구가 되는 것이기에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잘하면 저 분이 상처를 이겨내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건 아주 큰 오산이었죠. 겨우겨우 인사를 드렸는데 시어머니와 형님이 이상한 것을 요구를 하셨거든요. 당시 저는 현금 1억 5천 정도를 가지고 있었고 남편에게는 직장을 다니면서 미리 당첨이 된 아파트가 한 채 있었습니다. 결혼할 거면 제 돈과 남편의 아파트를 형님 앞으로 해놓으라는 시어머니. 자신은 필요 없지만 아들이 헛헛할 테니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의 집을 형님에게 주고 그리고 형님이 살고 있는 그 집이 바로 그 사기를 당했던 여자와 살려고 마련했던 집이라며 그 집을 팔아서 시어머니에게 주기로 했다고. 그럼 그 돈을 보태서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갈 테니 합가를 해서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결혼 허락해 주겠다고. 만일 그게 아니면 결혼 허락을 못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 자기야, 아니 왜 내 돈을, 그리고 자기 아파트를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남편은 자신의 가족들을 설득하려고 애를 썼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남편은 저 일로 인해 자신의 집안 사람들과 절연을 한 채 저와 결혼을 하는 경우였습니다. 사실 너무 어이없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남편이 너무 불쌍했고 그리고 이해를 전혀 못하는 시댁 사람들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정말 잘하려고 했습니다. 비단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친정 부모님 또한 남편에게 잘하려고 애를 쓰셨거든요. 김서방이라는 호칭조차 정중히 애정어린 톤으로 부르며 늘 마음을 쓰셨죠. 식사 자리에 초대하면 꼭 남편이 좋아하는 메뉴를 챙겨 놓았고 혹여 남편이 피곤해 보이면 약이나 건강식품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씀씀이에도 불구하고 친정 부모님의 마음속엔 항상 조심스러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가끔 저를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이렇게 하면 혹시나 김서방이 사돈 생각하는 거 아니야? 쓸쓸해 할까봐 항상 조심스러워.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는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저에게 네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여러 번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그 말을 마음에 깊이 새겼죠. 그리고 제 몫을 다하기 위해 시댁에 가끔 연락을 했죠. 전화도 걸었고 찾아가기도 했고 명절이 되면 꼭 선물도 챙겨 보냈습니다. 진심 어린 정성이면 충분히 닿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성에 돌아오는 건 늘 차가운 말뿐이었습니다. 비난 그리고 남편을 빼앗아 간년이라는 말. 하지만 저는 끝까지 노력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3년 동안 시댁을 향해 노력을 쏟아부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시어머니.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마음을 여신 건가? 3년 동안 수없이 전화를 하고 선물을 보내고 찾아가도 돌아온 건 차가운 말투와 쏘아붙이는 말뿐이었는데 이렇게 시어머니 쪽에서 먼저 전화를 해오다니 뭔가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묘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죠. 하지만 전화를 타고 흘러나온 목소리는 제가 기대했던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시큰둥하고 심지어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 시어머니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어디냐? 저는 기분을 다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이에요. 그러자 돌아온 말은 생각지도 못한 날선 질문이었습니다. 뭐라고? 집이라고? 너 지금 우리 아들만 일 시키는 거니? 어? 지금 우리 아들만 빡 빠지게 고생하고 있는 거야? 너도 이랬었잖아. 왜 너는 퍼지러 놀고 있는 거야? 어? 시어머니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게 고스란히 느껴질 정도였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꺼냈죠. 남편은 사실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 사실을 시댁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솔직히 말하기로 했죠. 원래는 제가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계셨고 거래처 대부분이 중국에 있었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중국 유학을 떠났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었을 때도 대학을 다닐 때도 저는 늘 낯선 땅에서 언어와 문화를 익히며 자랐습니다. 왜냐고요? 어차피 아버지 회사를 이어받을 사람은 저뿐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제대로 회사를 이어받으려면 중국 문화와 언어를 익히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중국은 정말 관계, 즉 관시를 목숨처럼 여기는 나라였습니다. 거래처와의 만남에서 나오는 첫인상, 식사 자리에서 술잔을 돌리는 방식,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꺼내야 하는지 그 모든 걸 몸으로 배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학을 떠났고 수많은 밤을 외국 땅에서 울면서도 꿋꿋이 버텼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남편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남편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낼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버지 회사 일을 맡기기로 결심했죠. 이건 단순히 남편을 돕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 회사를 위해서 내린 결단이었죠. 저희 부모님 역시 남편의 성실함과 능력을 알아보셨습니다. 그분들은 주저없이 받아들이셨고 남편은 그렇게 회사에 들어와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 차근차근 다 설명했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 전까진 불만과 화로 가득했던 목소리는 사라지고 잠깐의 정적만이 흘렀죠. 그리고 아주 짧고 간결한 한마디가 돌아왔습니다. 주말에 좀 와라. 남편이랑 같이. 남편에게 바로 말을 했고 이제는 얼굴을 보려고 하는 것 같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주말 되기 하루 전날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저기 자기야, 엄마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나만 오라고 하네. 자기는 좀 나중에 보자고 하셨어. 정말? 아니 그때 같이 오라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창피하니까 그러시는 게 아닐까 싶어. 그리고 나 모른 척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자기가 우리 집에 어떻게 썼는지 다 알고 있었거든. 고마워. 그런데 아는 척 일부러 안 했어. 좀 민망했었거든. 알았어. 그럼 자기만 다녀오도록 해. 그게 편하면. 그리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정말 너무 잘 됐어, 자기야. 가서 그동안 속상했던 것들 다 털어놓고 풀기를 바라. 알았지? 결국 남편은 혼자 시댁에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결정에 고개를 끄덕였죠. 이해가 됐거든요. 식구들끼리만 풀어야 할 이야기들이 분명 있을 테니까요. 솔직히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남편은 부스럭거리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세수만 하고 나오는 평소 모습과는 달리 머리도 깔끔하게 빗고 셔츠도 다려입은 모습이 낯설 정도였죠. 남편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부디 별일 없기를. 그리고 저녁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을 때 저는 당연히 남편 혼자 돌아올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관에 들어서는 발걸음 소리는 두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 것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저는 깜짝 놀라면서도 곧바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시어머니 예상치 못한 방문에 놀람이 앞섰지만 저는 반갑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드렸죠. 어서 오세요. 말은 그렇겠지만 속으로는 살짝 남편을 흘겨봤습니다. 전화라도 미리 좀 하지. 준비라도 했을 텐데. 시어머니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한번 둘러보셨죠. 그 시선은 날카롭지도 그렇다고 아주 부드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청소 상태가 마음에 안 드네. 아, 어머니 너무 죄송해요. 제가 미리 알았으면 정리해 뒀을 텐데. 아니다. 평소 모습을 봐야지. 거짓된 모습을 보면 쓰겠니? 얘, 너 진심이니? 나 예민한 거 알잖아. 그런데 이 꼬라진 집에서 나보고 같이 살자고? 그래서 나를 데리고 온 거야? 아, 엄마, 우선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야, 내가 말할게. 있잖아, 그게. 네? 어머니가 여기서 사신다고요? 아니, 그게 무슨... 왜 그러니? 내 아들 집에서 이제 내가 좀 산다는데 기분 나쁘니? 여기 내 아들 집이잖아. 내가 지금 네 허락을 받아야 하니? 네? 아니, 어머니, 그게... 남편이 막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오해를 할 수 있으니 좀 앉아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냥 물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반응도 완전 개 어이없는데 그런데 이어지는 남편의 반응은 더 개 어이없었습니다. 자기야, 좀 늦었지. 얘기가 좀 길어졌었어. 그동안 형이 어떻게 살았는지, 엄마를 어떻게 지원했는지 그걸 듣느라. 우리 형 정말 고생 많이 했더라. 그리고 지금 만나는 여자도 생겼대. 조만간 결혼할 것 같아. 그래서? 그래서 말인데 형이 고생했으니까 이제 나도 자식 도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엄마를 바로 모시자는 건 아니고 지금 형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만일 엄마를 모시면 우리가 생활비를 지원 안 해도 되고 엄마를 모시지 않으면 생활비를 지원해야 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냥 같이 사는 게 나으니까 엄마한테 한번 우리 집을 보라고 한 거야. 아니, 아들, 너 왜 이렇게 절절매듯 얘기를 하니? 너 얘 허락받고 사는 애니? 어?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웃어. 나 가야겠다. 어우, 기분 나빠. 얼른 택시 불러줘. 나 집에 갈 거야. 10분 만에 시어머니 돌아가셨고 저와 남편만이 자리하게 되죠. 놀라운 마음이 진정되질 않더라고요.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생활비 지원이라니, 그리고 합가라니? 이건 제 생활이 변해도 너무 변하는 거잖아요.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자기 놀랐지? 알아, 다 알아. 그런데 내가 부탁할게. 아마 내가 부탁하면 들어주실 거야. 그리고 나 열심히 배우고 있잖아. 뭐라고? 뭘 부탁을 해? 누구한테?
누구긴 장인어른한테지. 나 장인어른한테 내일 딜을 하려고 해. 뭐라고? 딜? 앞으로 후계자는 나잖아. 지금 나 아니면 후계자 될 사람 없잖아? 우리 형 진짜 똑똑하거든? 형이랑 같이 일하게끔 해달라고 하려고. 나보다 형이 더 똑똑하니까 우리 형이 훨씬 더 좋은 자리에 앉아야겠지? 만일 이거 안 들어주시면 월급을 인상시켜 달라고 할 거야.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 뭐? 1,000만 원? 너 지금 진심이니? 진심이지. 그 정도 돈이 있어야 딸도 먹여 살리고, 그리고 우리 엄마도 먹여 살린다고 말을 해야지. 나 자식 노릇하고 싶어. 들어주실 거야, 분명히. 뭐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 형을 우리 아빠 회사에 더 높은 직급에 꽂아달란 말이었고, 그게 싫으면 월급 인상을 해줘라. 혹은 다 안 되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 그걸 지금 이해해달라? 코웃음이 났습니다. 이제 미쳤나 싶을 정도로요. 너 미쳤어?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뭐라고? 왜? 아니 내가 그 정도도 못 봐라? 나 너 선택하느라 우리 엄마 형을 버렸어. 그럼 이젠 네가 좀 희생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난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따라. 적어도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면 따르라고. 그때 남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낮게 깔린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방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누구와 통화를 하는지 그 내용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죠. 무슨 대화를 나누든 이 상황이 저를 위한 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제서야 결심을 굳혔습니다. 핸드폰과 지갑만 챙긴 채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곧장 친정으로 향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 앞에 앉아 모든 걸 하나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 거냐고. 그런데 난 이 선택지 중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부모님은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저는 남편의 전화를 받지 않았죠. 계속 울리던 전화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저 깊은 숨만 내쉬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죠. 이혼하자. 그동안 나로 인해 희생하느라 고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니네 집안 사람들한테 돌아가 봐. 자식돌이 하라고. 그렇게 원하는 줄 몰랐었어. 그리고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줄도 몰랐었고. 뭐라고? 이혼? 야, 그런 게 어딨어? 그럼 회사는? 장인어른이 알면 너 이거 혼나. 지금 뭘 알고 나는 말이야? 장인어른 내가 없으면 큰일 난다고. 에헴, 김서방. 지금 자네 뭐 하는 건가? 우리 딸이랑 협상을 하려고 하나 본데 내가 알면 뭐가 혼이 날까? 허허허. 김서방. 자네 능력 출중한 건 나도 알고 있네. 그런데 말이야. 나는 김서방 아버지가 아니고 내 딸 아버지거든. 내 걱정할 필요 없고 앞으로 김서방 앞날이나 걱정하게. 그리고 사실 내 딸이 더 낫네. 자네보다. 그저 내 딸 생각해서 잘한다 잘한다 한 거지. 몰랐나? 그렇게 몰랐었어? 아니 장인어른 정말 이러실 겁니까? 더 이상 할 말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는 너 원하는 대로 된 거잖아. 자식 노릇하고 싶다라는 거. 그래. 자식 노릇하면서 네 엄마 모시고 살으렴. 안 말려. 그동안 나랑 살아두느라 고생했어. 이제 잘 가렴. 안 붙잡아 아저씨. 남편은 당연히 이혼을 쉽게 해줄 리 없었습니다. 끝까지 버티며 시간을 끌고 조건을 따졌죠. 그렇게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던 중 아빠 회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남편이 공금을 횡령하고 있었던 겁니다. 횡령은 정말 큰 죄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만이 아니라 법적으로 처벌까지 받을 만한 거였으니까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맞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었구나. 결국 저는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횡령권을 눈 감아주는 조건으로 위자료 빵빵하게 받아냈죠. 남편은 결국 아파트까지 빼서 돈을 마련해 주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자신의 식구들과의 절연을 끝내는 순간 저와의 인연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배우며 제 삶을 차근차근 다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결혼? 남자? 그딴 거 이제 제 인생엔 없습니다. 오직 부모님 그리고 회사 그것만이 제게 남아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을 너무 사랑했어요. 단순히 연인이어서가 아니라 그를 볼 때마다 제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떠올랐기 때문이죠. 바로 제 남동생이었습니다. 남동생은 아직도 제게 가슴 시린 상처로 남아있는 존재예요. 고등학교 시절 어리지만 돈을 벌어보겠다고 아르바이트를 나갔다가 변을 당했거든요. 그날 병원에서 남동생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제 귀는 멍해지고 제 몸은 돌덩이처럼 굳어버렸어요. 사람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슬프면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장례식 내내 저는 마치 유리 인형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이 아무 눈물도 없이 그리고 모든 게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제서야 숨겨져 있던 감정이 터져버렸죠. 눈물이 쏟아지고 몸이 떨리고 내가 왜 그때 더 말리지 못했을까? 왜 더 많이 안아주지 않았을까? 라는 후회만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자주 집에 와서 얼굴 한 번 더 보여줄 걸, 사랑한다고 더 자주 말할 걸, 아르바이트는 안 된다고 차라리 엄마 몰래 용돈을 더 줄 걸, 그런 생각들만 머릿속을 빙빙 돌았죠. 저도 이런데 우리 부모님 마음은 어떠셨겠어요? 엄마는 지금도 여전히 남동생 이야기를 꺼내며 눈시울을 붉히세요. 가끔은 혼잣말처럼 보고 싶다 라며 중얼거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도 같이 가슴이 먹먹해져요. 그래서였을까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남편에게서 남동생을 떠올렸어요. 참 이상하죠? 처음엔 왜인지 몰랐어요. 그냥 묘하게 닮았다 싶었죠. 그런데 연애하면서 점점 깨달았어요. 우리 엄마도 그랬다는 걸. 엄마 역시 남편을 처음 보고는 눈가가 촉촉해지더니 그 남자친구가 참 우리 애랑 닮았어 하고 중얼거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뭘 할 때마다 괜히 마음이 가는 거예요. 특히 이상한 건 정말 별것 아닌 습관 하나하나였어요. 제 남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코를 킁 하고 푸는 걸 못했어요. 다들 휴지 대고 퀵 하고 시원하게 풀잖아요. 그런데 남동생은 그걸 못했거든요. 누나, 그렇게 풀면 머리가 너무 띵해져. 차라리 그냥 훌쩍거리는 게 나아. 아님 그냥 휴지로 코를 막고 있던지. 이렇게 말하던 나이였죠. 근데 남편도 똑같았어요. 남편도 킁 소리를 못 내요. 어느 날 감기 걸려서 콧물이 쏟아질 때도 그냥 훌쩍거리기만 하길래 제가 물었죠. 왜 코 안 풀어? 그랬더니 남편이 풀면 머리가 멍해져서 싫어.
하고 대답하는데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닮았거든요. 그리고 식성까지. 제 남동생은 버섯 요리를 참 좋아했습니다. 전 솔직히 버섯을 싫어했어요. 식감이 질척하고 향이 강해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동생은 그걸 유독 좋아했죠. 어린애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피자나 햄버거도 아니고 버섯 전골이었습니다. 근데 또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버섯이라면 사족을 못 사요. 연애 시절 뭐 먹고 싶어 하면 꼭 버섯 전골이라고 대답했죠.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도 엄마한테 버섯 전골 너무 좋아요 하고 말하던 남편을 보고 엄마도 피식 웃으셨죠. 그렇게 연애 내내 남편에게서 동생의 그림자를 보며 안도감과 위안을 얻었습니다. 남동생을 떠올리면 여전히 아프지만 남편을 보면 묘하게 그 슬픔이 덜했어요. 마치 동생이 제게 괜찮아, 내가 곁에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달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남동생이 저를 구한 건 맞는 것 같거든요.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남편 집에 갈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데이트는 늘 카페, 식당, 공원, 여행지였죠.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고 처음으로 남편 집에 인사를 갔을 때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은 깔끔했어요. 그런데 공기 자체가 달랐어요. 설명하기 힘든 긴장감이 집안에 가득 차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긴장의 원인을 곧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아주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었고 홀어머니가 남편과 여동생을 키워내신 경우였습니다.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러니 당연히 그런 고생 끝에 얻은 단단함이 시어머니에게 묻어나오는 것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단한 걸 넘어 삶의 고난이 공격성으로 바뀐 사람 같았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 어색하게 웃으며 음식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눈을 찌푸리더니 긴장이 돼서 그렇지? 많이 많이 쳐넣어야지. 왜 저렇게 찔끔찔끔 쳐넣지?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 쳐넣는다 라는 표현이 제 귀에 쏙 꽂혔어요. 이게 일상 대화에서 쓸 말인가요? 많이 먹어가 아니라 많이 쳐넣어야지? 저는 순간 젓가락을 들고 있다가 움찔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남편도 시누이도 전혀 놀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평소 듣던 말이라는 듯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를 이어가더라고요. 아, 이게 이 집의 일상적인 언어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당황스러운 상황이 터졌죠.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데 시어머니 같이 옷을 뚫어져라 보더니 갑자기 그 옷 비싼 거지?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냥 예쁘다라고 말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대뜸 가격부터 묻는 시어머니. 그러더니 이어지는 말. 내가 일을 많이 해서 살찔 기회가 없었거든. 내가 너보다 키는 작지만 그 옷 나한테 맞을 것 같은데. 나 그 옷 한번 입어보면 안 되나? 옆에 있던 남편의 표정에 그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왜 그래? 하며 얼른 말렸죠. 근데 시어머니는 아니 뭐 그냥 입어만 본다는 거잖아.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빼는 것도 아니고. 가방도 예쁘네. 저 가방도 비싼 거지. 라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말 그냥 입어보신다고만 하셨는데 거절하면 제가 너무 쪼잔해 보일 것 같았죠. 결국 저는 네 하고 대답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분홍색 원피스를 벗어드렸습니다. 아마 역시 좀 헐렁하네. 예쁘다. 참 색감 좋네. 그리곤 거울 앞에서 돌고 서고 팔을 벌리고 웃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뭘 웃어야 할지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 사람처럼 앉아만 있었어요. 결국 저는 남편의 옷을 빌려 입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오고 나서도 그날의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제 분홍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시어머니 얼굴, 그리고 그 옆에서 꼭 엄마에게 찰떡이라고 말하며 깔깔거리던 시누이, 심지어 제 가방까지 들어보며 와, 이거 진짜 잘 어울린다 라고 하던 모습, 그 웃음소리, 그 표정이 웃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이상하게 귀괴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 물건을 하나씩 시험 착용해 보는 쇼핑 런웨이에 제가 초대된 것 같은 기분이었달까요? 그래도 그때 뭔가에 쓰였던 것 같아요. 이쯤에서 멈춰야 해. 이건 이상해. 라는 경고음이 마음 한구석에서 울렸는데 그걸 있어 무시했어요. 특이하네. 신기하네. 생경한 경험이다. 하고 그냥 웃으며 넘겼던 거예요. 그러다 며칠 후 3일이었나 4일이었나 일주일도 채 안 된 시점에 신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첫마디. 언니, 그날 들고 온 가방 있잖아요. 그거 너무 눈에 아른거린다고. 엄마가 그 가방 너무 예쁘다고 하셨거든요. 그냥 언니 그 가방 엄마 주면 안 될까요? 오빠한테 들었는데 언니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서요. 연세 드신 우리 엄마가 그 가방 들고 싶어 하는데 그거 그냥 주면 안 돼요? 하지만 그때는 남편이 너무 좋으니까 라는 이유 하나로 좀 이상하다라는 제 생각을 눌러버렸습니다. 그래, 그냥 하나 보내드리자. 새 가방 사서 드리면 되지. 그렇게 저는 며칠 후 새 가방을 사서 깔끔하게 포장해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그 순간까지만 해도 저는 믿었어요. 이걸로 끝나겠지. 이제 더는 말 안 나오겠지.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그건 그저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이후로 전화가 자주 왔습니다. 미정아, 시간이 있지? 이번에 TV에서 본 그 레스토랑 알지? 거기 한번 가보자. TV에서 연예인들이 줄 서서 먹는다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예약하기 힘들다는 고급 카페, 특별한 이벤트가 열리는 한정판 전시회까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꼭 그런 핫플만 골라 말했어요. 그런데 그걸 남편 몰래 갈 순 없잖아요. 결국 남편과 함께 가긴 했지만 문제는 요구를 제게만 한다는 점이었어요. 남편 앞에선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제게만 은근히 가고 싶다는 눈빛과 뉘앙스를 풍겼죠. 아들은 내 태들보야. 내 자랑이고 내 인생이고 내 목숨이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도 알지? 이제야 그 보상을 받는 것 같네. 그렇게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끝을 흐리다가 꼭 헤어질 땐 눈물을 보였어요. 그리고 그 눈물을 너무 부담스럽게 만드는 눈물이었죠. 그렇다고 무턱대고 거절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 한 번쯤은 하고 데리고 가다 보니 그게 두 번, 세 번이 되고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슬쩍 말을 꺼내셨습니다. 나는 결혼하면 니들이랑 같이 살고 싶은데 미정이 네 생각은 어때? 네? 아니 어머니 저는 그건 왜? 싫어? 그럴 줄 알았어. 당연히 싫다라고 할 줄 알았어. 아니 나는 니들 결혼하면 자주 올 거니까 그냥 같이 살면 교통비도 안 들고 할 테니까 한번 말해 본 거야. 그런데 미정아 정말 그렇게 싫으니? 아, 어머니 요즘엔 다들 합가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성현 씨도 전혀 그런 말 제게 안 했었고요. 기분 상하셨죠? 그런데 그냥 자주 오세요, 어머니. 그리고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네? 시어머니는 알았다고 했지만 제 거절을 보며 기분 나쁘게 들었던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날 제 거절 후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걸 예측을 했다면 저 지금 돗자리 깔아야 해요. 전혀 예측하지 못할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결혼까지 오는 길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시댁의 요구는 많았고 사소하지만 마음을 콕콕 찌르는 일도 많았죠. 원피스 사건, 가방 사건, 그리고 사사건건 불러내서 이거 먹자, 저기 가자 하던 시어머니와 시누이. 남편은 늘 미안했어요. 미정아, 내가 정말 잘할게.
중심 잘 잡을게. 이제 정말 너 편이야.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잘할게. 나와 결혼해줘서 너무 고마워. 남편은 결혼식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그리고 신혼여행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같은 말을 수도 없이 반복했죠. 신혼여행지에 도착해서는 거의 하루에도 몇십 번씩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과장 조금 보태면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잘할게. 라는 말을 1000번은 한 것 같아요. 그 말이 그 다짐이 너무 진심 같아서 전 이제 정말 괜찮겠구나. 결혼해서 남편이 시댁에 휘둘리기보다 나에게 더 집중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신혼여행은 꿈만 같았습니다. 저희는 패키지가 아닌 자유여행을 택했거든요. 정해진 코스 없이 가고 싶은 곳만 가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밤에는 둘만의 시간을 온전히 즐기며 낮에는 카페와 시장을 돌아다니며 우리만의 세상 속에서 행복을 만끽했죠. 특히 남편과 저는 허니문 베이비를 꼭 만들겠다며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서로를 더 깊이 아끼고 정말 열심히 우리 둘만의 시간을 쌓았어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행복했고 다 가진 것 같았고 앞으로 밝은 미래만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었죠.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신혼여행의 마지막 날 피곤했지만 가벼운 설렘으로 귀국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머릿속엔 생각했죠. 우리 신혼집에 들어가면 커튼을 치고 캐리어를 풀고 그리고 우리 둘만의 결혼 생활이 진짜로 시작되는 거구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짐을 끌고 신혼집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리고 안방에 들어갔을 때 신혼여행의 여운을 다 날려버릴 만큼 충격적인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여자의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변화는 쉽게 느끼잖아요. 현관을 열자마자 뭔가 집이 어수선하다는 감각이 확 들어왔거든요. 정확히 뭐가 바뀌었는지 눈에 띄는 건 없었지만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어요. 가장 먼저 드레스룸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진열해둔 제 가방들. 그게 제 작은 행복이자 작은 자부심 같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라? 진열장이 텅 비어있는 겁니다. 물론 모든 가방이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일 아끼는 그리고 가장 비싼 가방들만 쏙 빠져 있었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급하게 옷장을 열었어요. 역시나 옷 사이사이에 비어있는 칸이 보였습니다. 뭐야, 도둑? 도둑이라면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아파트 1층도 아니고 경비도 철저한데 도둑이 들었다고?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여자 물건만 사라졌다는 거. 도둑이 들었다면 보통 값비싼 TV, 노트북, 금품을 훔쳐가지 굳이 제 옷이랑 가방만 골라서 챙겨갈 리가 없잖아요. 그제야 저는 거실에 설치해놓은 캠을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싶어서 컴퓨터에 메모리 카드를 꽂고 영상을 돌려봤죠. 그리고 화면에 딱 잡힌 두 사람,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 두 사람은 너무 자연스럽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망설임도 없었고 남의 집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았죠. 이윽고 그들은 곧장 안방 쪽으로 쓱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그냥 살짝 둘러보나 했어요. 근데 5분, 10분, 30분, 그리고 1시간. 긴 시간 동안 안방에서 무슨 작업이라도 하듯 서성이다가 쇼핑백에 뭔가를 한가득 담아 나오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뻔뻔해서 전 더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도둑질이잖아요.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져가려면 빌려가려면 적어도 말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입에서 한숨이 아 하고 크게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제게 이러는 겁니다. 참 웃기게도 말이죠. 아 맞다. 나한테 얘기했었다. 잠깐 들러서 빌려갈게. 그 말이 이거였구나. 자기야 미안해.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냥 흘려들었어. 엄마랑 동생이 잠깐 빌려간 거야. 그 말이 끝나자 저는 숨을 삼키며 차가운 시선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지금 그 말 진심이야? 당신 알고 있었다고? 근데 아까는 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 지금 확인하니까 말하는 거잖아. 뭐야? 어?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아니, 깜빡했었다고. 보니까 생각이 났다고. 정말이야. 자기야, 아, 왜 그러냐, 정말.
그냥 좋아 보이니까 입어보고 들어보고 싶어서 가져간 거야. 지금 말이라고 해? 당신 정말 이럴래? 아, 됐어.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지시라고 해. 돌려줄 필요 없다고. 이게 뭐야, 정말. 아, 자기야. 그냥 우리 선물 셈 치면 안 되는 거야? 좋은 거 모르고 산 사람들이라서 자기 것이 부러운가 본데. 자기 미안해. 내가 다 사줄게. 내가 다 새로 사줄 테니까 그냥 좀 넘어가 주라. 뭐? 선물 셈? 그래, 좋아. 선물 셈 칠게.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른 선물로 영상 캡처해서 저는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 카톡으로 보냈어요. 바로 신고할 예정이다. 캡처뿐만 아니라 원본 영상도 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을 좀 해야 할 거다. 라고 말을 했죠.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바로 오겠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딱 30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건 시어머니, 시누이 다 제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외출했다가 제가 보낸 카톡을 보고서 온 거라고.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잠깐만 입고서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그리고 원래 여자들끼리는 이렇게 옷 돌려 입지 않냐고. 제 옷이 나이 어린 사람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 좋은 옷이라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뻔뻔하게. 아니 근데 며느라, 아무리 그래도 신고라니.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니? 가족끼리 신고라니? 좀 입을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입는다고. 그리고 우리가 네 가방 좀 든다고 망가지는 것도 아닌데. 너 좀 너무한다. 지난번 합가도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하더니 이것도 너무 매몰차게 거절하네. 며느리가 그러면 안 돼. 이제 결혼했으면 네 처지를 좀 알아야 하는 거 아니니? 아들, 신혼여행지 가서 교육 안 시켰어? 얘 왜 이래?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나 보네? 그래서 제 옷 입고 나갔다가 다들 이렇게 뻔뻔하게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어머머, 가족? 아, 저기요. 저희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거든요? 지금 당신은 나랑 남이에요. 그리고 이 집은 내 집이고, 그러니까 당신들은 지금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비싼 명품을 훔쳐간 도둑들이라고요. 처지? 내 처지를 얘기했어요? 지금 당신들 처지나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보세요들. 정신들 차려요. 네? 대한민국 형법 제328조 1항에 따르면 혈족, 동거 친족, 배우자 등 가족 간의 절도사기 횡령은 처벌이 면제되는 특례 조항이 있지만 당신들은 나와 아무 사이도 아니기 때문에 당신들 지금 큰일 났다고. 아주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선물을 줄게요. 기대해요. 처음엔 정말 신고를 하겠어 라는 눈치였어요. 어디 한번 해보라는 듯 허세 섞인 표정을 짓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 표정이 심상치 않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시누이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고 시어머니도 손을 덜덜 떨며 목소리가 바뀌었죠. 결국 저는 신고했습니다. 경찰서에 CCTV와 사진, 사라진 물건 목록까지 전부 제출했어요. 담당 경찰관도 혼인신고 전이라면 타인이라 신고 가능하다라고 했고 사건은 빠르게 접수됐죠. 며칠 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가 욕심이 앞섰다. 순간 눈이 멀었다며 연신 고개를 조아렸고 시누이도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다며 제 손을 붙잡고 매달렸죠. 법적으로는 절도죄였지만 저는 결국 합의해줬습니다. 합의 안 해준다고 제게 득될 것도 없었고 그러나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도 그는 저 대신 그녀들 편에 서더군요. 자기야, 그거 그냥 장난 좀 친 거잖아.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그 신고까지 한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끝까지 그런 생각이니까 네가 안 된다는 거야. 이건 정말 큰 문제라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니들이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바쁜 양반들한테 니들을 데리고 온 거라고. 이 인간아. 없어진 물건도 없는데 다 돌려받았으면서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냐고 하는데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복잡한 절차도 없었습니다. 그 결혼은 그냥 끝이 났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상당했지만 저보다 엄마가 더 했던 것 같긴 해요. 남편이 자신의 남은 짐을 빼러 오던 날 저희 엄마가 같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엄마는 그 사람의 머리채를 단숨에 움켜쥐었습니다. 막 흔들고 또 흔들고 쌍놈의 새끼라는 말을 하면서 말이죠. 그날 그 쌍놈의 새끼 머리카락 어마어마하게 빠져들었죠. 아이고, 인간아, 인간아. 돌아보면 제가 분홍 원피스를 벗어줬던 그날이 전주였습니다. 그때 알아챘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손으로 제 발등을 찍어버렸죠. 그래도 다행히 혼인신고 전이었기에 저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발을 빼낼 수 있었습니다. 남동생과 닮았다는 그것, 눈에 씌었던 콩깍지는 다 벗겨졌고 껍질까지 다 사라졌죠. 그런데 정말 너무 진상 가족들 아닌가요? 제가 당한 건데도 저도 믿어지질 않는다니까요. 하하.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만 있었다면 지금의 제 인생이 조금은 달랐을까요? 아니, 아마 그랬더라도 달라질 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제 몸을 원망했어요. 아이를 간절히 원했거든요. 병원 문을 두드리고 한약방을 전전하고 배란일 계산까지 해가며 이번 달은 꼭 이라는 희망을 걸었죠. 하지만 늘 허무하게 돌아오는 결과 앞에서 저는 제 몸이 원망스럽고 초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때 아이가 없어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아이가 있었다면 아마도 저는 훨씬 더 깊은 수렁에 빠져나오지 못했겠죠. 아이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걸 참고 견디며 살아야 했을 테니까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결혼하고 나서 누구와 가장 사이가 좋지 않으셨나요? 시어머니? 시누이? 아니면 남편? 아니 어쩌면 저처럼 복합적으로 다 안 좋으셨나요? 전 그랬어요. 제가 겪은 일을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제일 운 좋은 여자들은 시댁 잘 만난 여자더라고요. 연애할 땐 남자만 보고 결혼을 결심하지만 막상 살아보면 결혼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 남자의 가족까지 내 인생에 얹혀오는 일이죠. 결혼 전 저는 부족함 없이 사랑받고 자란 딸이었어요. 부모님께 받는 사랑이 너무 당연했죠. 그런데 결혼 한번 잘못하면 그 모든 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오늘 저는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린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이 만들어낸 제 파도 같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문제의 시작은 신우이의 이혼이었습니다. 그 시기는 저와 남편이 임신 문제로 인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때였어요. 결혼 3년 차. 계획대로라면 아이가 생겼어야 했죠. 저는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고 몸 관리를 하며 아이를 갖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소식이 없었고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제 어깨는 무겁게 내려앉았죠. 그 위에 덮친 건 시어머니의 압박이었습니다. 처음엔 은근히, 나중엔 대놓고, 결국엔 원망이 되어 제게 쏟아졌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인생이 다가 아니야. 이것 좀 봐라. 다 가진 줄 알았는데 하나는 안 주시지 않냐? 사람은 공손히 하는 법이야. 신은 역시 공평하다니까. 저를 정면으로 겨냥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이 나서주긴 했었습니다. 초반만 해도 말이죠. 저는 남편을 사랑했어요.
남편도 저만 바라봤었죠. 결혼 전부터 그리고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시댁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항상 남편이 먼저 방패가 되어줬어요. 우리 미정인 못해요. 귀하게 자라서 그런 거 안 해요. 사람 좀 괴롭히지 마세요. 그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든든했고 동시에 알았죠. 시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꼴사 나왔을지. 돈 좀 있는 며느리라고 그 며느리 눈치 보느라 아들이 절절 매는 꼴. 시어머니에게는 그게 아마 가시 같은 장면이었겠죠. 그리고 그 가시는 시누이의 이혼이라는 사건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시댁 전체를 휘감는 폭풍이 되어버렸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저와 시누이 사이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결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시누이는 처음부터 대놓고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부잣집 딸이라는 걸 알고는 숨김도 없이 돌려 말하지도 않고 그냥 직진으로 요구하는 스타일이었죠. 예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난 이걸로 해줘. 돈 많으니까 이 정도 할 수 있지? 마치 본인이 혼수 리스트 짜는 사람처럼 이런저런 조건을 붙였어요. 그리고 제가 타고 다니던 차, 결혼 전 직장 다니며 모은 돈으로 산 차라 제겐 애착이 많았었거든요. 결혼 후 아이가 생기면 탈 수 없는 차라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었는데 어느 날 시댁에 그 차를 타고 간 적이 있었는데 시누이가 차를 보자마자 대뜸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차 나 줘. 이 차 주면 나한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부잣집 딸이니까 결혼하면 더 좋은 차 타고 다닐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줘. 제가 말도 못 꺼내고 멍하니 있으니까 시누이는 당연한 듯 한술 더 떴죠. 이 차 중고차나 다루는 거잖아. 그냥 달라고. 그런데 이런 억지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용돈을 드리면 그 액수를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그 정도밖에 안 해? 역시 있는 것들이 더 한다니까. 시댁에 뭘 사다 드려도 똑같았습니다. 어머, 이거 백화점 물건 아닌데? 돈 아껴서 뭐 하려고? 시댁이 너무 박한 거 아니야? 역시 있는 것들이 더 한다니까. 말끝마다 역시 있는 것들이 더 한다니까. 이 말이 그냥 입에 붙어 있는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저 말은 분명히 비꼬는 거잖아요. 상대를 안 했습니다. 왜냐고요? 대꾸하면, 화내면, 설명하면 더 엮이는 건 저니까요. 하지만 상대를 안 하니 더 심해졌어요. 제가 시댁에 가면 제 옷을 들춰보고는 이건 겁나 비싼 옷이잖아. 이런 옷 입을 돈 있으면 엄마한테 용돈이나 더 줘. 심지어 제 가방을 보더니 저거 명품 아니야? 저런 거 몇 개만 팔아도 엄마한테 뭐 좀 해줄 수 있겠네. 솔직히 말해 그냥 서로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시누이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지 얼마 안 돼선 이혼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리고 시누이는 바로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돌아왔죠. 시어머니는 시누이의 이혼 사유를 성격 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살다 보면 안 맞을 수도 있지. 그런데 나중에 조금씩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 성격 차이라는 말이 참 가볍게 포장된 단어였었더라고요. 이혼 사유라고 말하기엔 민망할 만큼 기막힌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했으니 식구들 모두 마음 아파했죠. 이혼이란 건 기뻐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누이는 너무 달랐습니다.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누가 보면 금이 환영이라도 한 줄 알았겠더라고요. 아이를 데리고 시댁 문을 들어오는 얼굴이 눈부시게 밝은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 내가 이겼어. 뭘 이겼다는 거야. 아이를 뺏기지 않은 걸 승리라고 보고 있는 거였습니다. 맞아요. 대부분 이혼하면 엄마 쪽이 양육권을 가져가죠. 아빠 쪽에선 양육비만 보내는 경우가 많고, 근데 시누이는 마치 세기의 대승리라도 한 것처럼 입만 열면 자기가 어떻게 이겼는지 자랑을 늘어놓는 겁니다. 애는 내가 키우기로 했어. 내가 끝까지 싸워서 애는 절대 안 뺏겼다니까.
정작 양육권 다툼도 없었다고 들었는데 신우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치 법정 드라마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눈물과 승리의 서사시였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얼굴은 또 얼마나 화난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그렇게 떠들어야 네 마음이 풀린다면 그래라. 그렇게라도 해야 지금 네가 숨 쉬겠다면 그렇게 해.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냥 제가 입 꾹 닫고 시누이 이해하는 척, 조카 안쓰러운 척 했더니 시어머니가 잊으신 듯 하더라고요. 저랑 시누이의 그간 스토리를 말이죠.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푹푹 쉬더니 마치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힘없는 말투로 이러시는 겁니다. 아이후, 배가 고프다. 어? 배가 너무 고파.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배가 고프다뇨?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지금 뭐 내가 치매라도 걸렸다고 말하는 거니? 아니 지금 어머니가 갑자기 배가 고프다라고 하셔서 너무 놀라서요. 그게 아니라 며느라 너 왜 그러냐 정말? 난 그래도 이번에 너 보면서 이젠 네가 우리 가족이 되었구나 생각을 했었어. 네? 그게 무슨... 아니 네 신우 이혼하고 왔을 때 네가 진심으로 걱정하고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난 이제 네가 진정한 우리 며느리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아니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르겠니? 어? 내가 지금 배고프다라고 하는 이유를? 돈이 없잖아. 어? 지금 사람이 둘이나 늘어서 니들이 주는 용돈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고. 이번 달 난방비만 40 나왔다. 어? 40 나왔어. 네? 난방비가 40이요? 그래. 나 지금 거의 굶고 있어. 어떻게 이걸 모르니? 사람이 늘었으면 좀 알아서 돈을 올려주던지 해야지.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냐고. 꼭 내가 말을 하게끔 만들어요. 아휴, 바로 400으로 올려야겠다. 안 그럼 나 진짜 굶어 죽어? 이거 농담 아니야. 나 진짜로 죽는다고. 저희 부부가 용돈만 드린 것도 아니었거든요. 남편은 매달 현금을 드리는 것 외에도 개인 카드까지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어디에 쓰는지는 묻지 않았지만 적어도 급할 때만 쓰시겠지 생각하면서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어요. 그런데 기존 200에서 400으로 올려달라. 시어머니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400? 400이라니요. 솔직히 이건 그냥 생활비 수준이 아니라 거의 월급 같은 금액이잖아요. 전 애써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남편 카드 있잖아요. 그걸 좀 쓰세요. 근데 돌아온 대답이 더 황당했어요. 그건 안 된다. 아들 카드 쓰다가 혹시 못 막으면 그럼 신용불량자 되는 거 아니냐? 회사에 소문나고 그러다가 회사에서 잘리면 어쩔 거냐? 그런 말 꺼내지도 마라. 저는 그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상상하고 그 상상을 기정사실화해서 결국은 저한테 돈 달라고 하는 시어머니. 자기 아들 카드는 그렇게 아끼면서 저한테는 너는 그냥 줘. 이런 태도였어요. 더 황당한 건 가뜩이나 임신 문제로 제게 날을 세우던 분이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서운하고 힘들게 했는데 이젠 그 일은 깨끗이 잊으셨는지 정말 제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녁에 퇴근한 남편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 인생 망했다. 그 깨달음은 벼락처럼 갑자기 아주 세게 내려앉았어요. 저는 차분히 말했죠. 어머니가 돈을 더 요구하시더라. 카드 얘기를 했더니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말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돈 400을 달라 하시더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숨을 한 번 길게 내쉬더군요. 그러더니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안 그래도 얘기하고 싶었어.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나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엔 당신이 좀 힘을 써줘야 할 것 같아. 아까 누나랑 만났었는데. 형님? 언제? 아까 누나가 점심에 회사로 찾아왔었어. 누나랑 얘기를 좀 했는데 나도 처음에 누나 이야기를 들었을 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는데 자기야, 이번엔 자기가 좀 해줘라. 어? 나 그동안 자기 편이었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자기가 내 편이 좀 되어주라. 무슨 소리야? 무슨 편? 처갓집 담보 잡아서 대출 좀 받자. 차라리 그냥 크게 한몫해주자고. 누나 그걸로 가게 한다고 하더라고. 찔끔찔끔 돈 줘봤자 사실 그냥 나가면 끝이잖아. 돈을 벌게끔 해줘야 그래야 나중에 손 안 벌리지. 아니 도대체 얼마를 해주려고 우리 엄마 아빠 집을 담보 삼아 대출을 받자고 하는 거야? 누나 가게랑 그리고 이사하고 싶대. 지금 엄마 집은 좁잖아. 조카랑 누나랑 지금 같이 방을 쓰고 있는데 조카가 남자이잖아. 조금 있으면 독립된 공간을 줘야 하는데 그 전에 이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 부담되는 거 알아. 그런데 이번엔 자기가 들어줘야 할 것 같아. 나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든다면. 뭐? 내가 왜 자기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그럼 안 미안해? 자기 이번에 누나 이혼하고 왔는데 신경 아예 안 썼잖아.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난 좀 서운하더라. 암튼 야, 너 지금 진심이야? 오, 진심이야. 그동안 내가 자기 위주로 살았다면 이젠 내 집 위주로 좀 살아야겠어. 왜? 그동안 나 잘했잖아. 그럼 이제 너도 우리 집에 좀 잘하면 안 되냐? 마련해서 돈 보내주자. 이사도 시키고 가게도 하게끔 하자. 그래, 보내줄게. 보내줘야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돈이 아니라 너란 새끼를. 뭐? 그럼 우리 엄마 아빠 집으로 대출 받아줄 줄 알았어? 네가 협박을 한다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건 미치지 않고선 나올 수 없는 발상이라고. 역시 네 누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온다니?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너 후회하지 말아라. 나 이번엔 진짜 먼저 사과 안 한다. 어? 화가 잔뜩 난 남편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인 척 부엌 의자를 벌떡 일어나더니 성큼성큼 안방으로 향했어요. 그리곤 작은 여행용 가방 하나를 들고 나오더군요. 내 말 들어줄 때까지 엄마 집에 가 있을게. 마치 최후 통첩을 내리는 듯한 목소리였죠. 하지만 저는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그럼 가시든가. 누가 겁나나?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리모컨을 틀어 TV 전원을 꾹 눌러 켰어요. 예능 프로그램 오프닝 음악이 방안을 울리고 남편의 분노는 허공을 맴돌다 허무하게 사라졌죠. 남편은 끝까지 아무 대답을 듣지 못한 채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집안은 조용했지만 제 머릿속은 조용하지 않았어요. 지켜야 하나, 아니면 그냥 이대로 끝내야 하나. 수천 가지 생각이 밀려왔죠. 남편을 붙잡고 설득해야 할까, 아니면 이 기회에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하나. 그렇게 복잡한 생각을 정리할 틈도 없이 1시간도 안 돼 전화가 울렸습니다. 신우이였죠. 받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올케, 제정신이야? 내 동생을 집에서 내쫓아? 숨 고를 틈도 안 주고 쏟아내는 말들. 내 동생이 말이야. 이혼 얘기도 안 꺼내고 참는 거. 그거 대단한 거야. 올케 정말 좋은 남자 만난 거라고. 내 전 남편처럼 쪼잔한 애가 아니라서 너 진짜 얼마나 다행인 줄 알아? 뭐가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형님, 전 남편이 조잔한 게 아니라 형님이 이상한 거죠. 뭐? 뭐라는 거야? 아니, 나는 진짜 성격 차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형님, 남사친하고 한 방 나눠 쓴 거라면서요? 뭐라는 거야? 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술 취해 가지고 방만 나눠 쓴 거다라고 했다면서요. 왜 이래요? 정말
방만 나눴어요? 다른 건 나눈 건 아니고? 지가 지발로 간 건데 왜 난리들이래? 나는 돈 해줄 생각 없어요. 아니, 며느라, 너 정말 왜 그러니? 좋게 얘기했으면 너도 좀 좋게 나와야지. 어? 정말 이렇게 삐딱하게 나갈래? 뭐가 삐딱해요? 저기 어머니, 지난번에 그러셨죠? 어머니 딸 이혼한 게 성격 차이 때문이었는데 사위한테 막 생각 없이 말해서 그래서 이혼 당한 거라고. 뭐 중요한 얘기는 빼놓으셨지만 그런데 어머니 아들도 그러네요. 어머니 아들은 생각이 아니라 아예 뇌를 밖으로 빼놓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혼 당해도 싼 거잖아요. 맞잖아요? 둘 다 잘 데리고 사세요. 그 사람 나름 돈 잘 벌어요. 저희 엄마 아빠 집에 침 흘리지 말고 그냥 아들 등에 빨대 시원하게 꽂으세요. 그동안 제 편 드는 아드님 때문에 어머니 속 많이 상했었잖아요. 제가 보내줄게요. 이제는. 그러니 마음껏 사랑 받으시고 보호 받으세요. 어머니. 이혼 전문 변호사를 바로 고용하니 상황이 급변했어요. 처음엔 죽어도 못한다며 온갖 난리를 치던 남편이었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의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히 아빠가 불같이 화를 내셨죠. 이혼 안 하면 언젠간 우리 등쳐먹겠다는 심산 아니야. 우린 너 같은 사위 둔 적 없다. 그 말이 결정타였던 걸까요? 남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고 결국 합의 이혼을 해줬습니다. 이혼 성립 후 한동안 연락이 없더니 미안하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가 잠깐 돌았었다. 사실 그 대출 받으면 나도 회사 관두고 가게 하나 해보려고 했다. 요즘 회사에서 벌써부터 퇴직 준비하라고 압박한다. 저는 그 말을 읽고 짧게 답했죠. 남된 사람한테 할 말 아니니까 니네 엄마한테 가서 해. 그리고 얼마 전 우연히 들려온 소식. 그 남자 지금은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치킨 가게를 연다네요. 부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고요? 딸린 식구만 셋이잖아요. 저렇게 될 거였었는데 그 고생은 왜 했는지 그리고 왜 참아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남편이 잘하지 않았었냐고. 그런데 혼자만 잘한다고 관계가 성립이 됩니까? 쑥스러워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저도 잘하지 않았겠어요? 둘이 같이 잘했는데 왜 한쪽에선 무리한 걸 요구하고 한쪽에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건지 저는 이런 관계가 참기 힘들었었던 거예요. 암튼 뭐 성현아 너 그거 뭐냐? 치킨 장사 잘하고 그리고 식구들 건사 잘 건사해라.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게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의 장미였습니다.